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각 나라에서 요 제조업의 프로포션이 미국, 일본, 독일 그런 선진국에서도 봐도 한 19%, 27%, 28%, 뭐 러플리 한 25% 그렇게 얘기해도 제가 크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그 정도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 정도 됩니다. 뭐 중국은 좀 크네요. 46.6%. 왜 중국이 커요, 여러분? 그쵸? 항상 지금 중국은 막 쳐올라오고 있고 중국이 여러분 전 세계 공장이잖아요, 지금. 그쵸?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싫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죄송합니다. 초이스가 없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공장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프로덕트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것도 중국이 계속 가지는 않을 겁니다. 중국도 변할 겁니다, 여러분. 서비스가 올라가고 변하고 요 프로포션이 또 다른 데로 옮겨가겠죠. 계속 그렇게 트렌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산업, 제조업이 한 25%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자, 건설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또 얘기 한번 쫙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주로 유럽 쪽의 통계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어떠세요? 한 19%에서 3.3%까지 그렇게 쫙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들을 보면은 잘 사는 나라도 있고 뭐 건설 산업이 19.1%를 차지하는 아르메니아라는 국가도 있는 것 같아요. 19.1%는 좀 너무하죠. 뭐 산업에서 19.1%가 건설 산업에 되진 않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그런 적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나라 엄청 된다고. 반면에 우크라이나나 몰타 같은 데는 3%밖에 안 돼요, 여러분. 뭐 모르겠어요. 이 나라를 제가 잘 모르는데 이 나라들도 사실은 비정상적으로 그 프로포션이 되게 적은 데입니다. 사실은 대략적으로 평균을 보시면은 한 7%, 5에서 7%이 정도 수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들 보시면은 오스트리아, 핀란드, 뭐 러시아, 뭐 영국 같은 데는 어딨나? 뭐 이태리, 스위스 뭐 요 정도 수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에서 7%가 대략적으로 맞는 숫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한 20 몇 프로 되는데 거기서 한 5에서 7%는 건설 산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런 통계가 못 사는 나라도 그렇지만 잘 사는 나라도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유지가 된다는 거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더 최근 통계를 뽑아왔어야 되는데 09년 통계까지밖에 못 찾았어요. 09년 통계 한번 보세요. GDP 이만큼 되는데 건설 산업이 비중이 제조업이 한 25% 된답니다. 우리나라가. 맞죠? 다른 선진국하고 비슷해요, 우리. 그 다음에 비중이 건설이 한 6% 정도 돼요. 근데 우리보다 잘 사는 미국이나 일본 그런 데서 제가 아까 통계는 안 보여드렸는데 이 정도는 유지됩니다. 5에서 7%는 더 잘 사는 나라도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현재 우리가 6%인데 5% 이하로 떨어진다. 사양산업이라서 3%가 된다.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여러분. 5에서 7%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무슨 근거로 5에서 7%가 계속 된다고 나한테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5에서 7%가 되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경우에는 고속 성장 이후에 지금 속도 조절기예요. 지금 너무나 힘차게 달려와가지고 이제는 숨고르기라고 장거리 모드로 바꾸는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100m, 400m 달렸다면은 이제 마라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천히 숨고르기라고 있는 단계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숨고르기 할 때는 건설 산업이 여태까지 해외 통계를 보면 스테디해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회 간접자본 특성상 많이 짓는 건 지났고 이제는 천천히 그 프로포션을 유지해 간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사회 간접 시설이라는 건 여러분 한 번 지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아파트 재건축 얘기하죠, 여러분. 뭐 아파트 재건축은 약간 비정상적이긴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빨리 깨부수고 아파트값 올리기 기대하느라고 재건축 많이 했었죠. 근데 뭐 더 이상 이제 그거 아니라면서요. 아파트값 안 오르니까 그것도 좀 덜 할 겁니다. 자, 다른 예로 뭘 한번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도로, 길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길, 몇십 년 전에 아스팔트 한번 깔아놓은 다음에 그게 계속 유지가 돼요, 여러분? 안 되죠. 여름에 비 한번 온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울 시내 도처의 도로마다 요 파토를 해가지고 구멍이 뻥뻥 뚫린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차 타고 가다가 뻥 하고 그냥 뭐 내려간 적 없으세요, 여러분? 구멍 뻥뻥 뚫려가지고 그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보수해주고 유지해줘야 되고, 게다가 그런 시설물들은 수명이 있어요. 예를 들면 30년, 40년 설계 연한이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3, 40년이 지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냐면은 다시 해줘야 돼요. 계속 다시 해줘야 돼요,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지은 다음에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다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옛날에 3, 40년 전에 지었던 똑같은 방법으로 짓냐? 아니죠, 여러분. 3, 40년 동안 우리도 공부했잖아요. 우리도 발전하잖아요. 우리도 놀고 먹지 않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하기 때문에 더 새로운 기술로 더 잘 짓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실은 옛날에 10원에 도로를 지었다면은 한 3, 40년 후에는 물론 물가 인플레가 되긴 하지만 10원보다 훨씬 더 잘 짓고 여러 가지 시설을 달다 보면은 한 100원 되고 200원 된다는 겁니다. 훨씬 더 비싸게 고급 프로덕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술이 생겨가지고 실제로 고급 프로덕트를 딜리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 시설 보수만도 커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대부분 선진국이 그 시설을, 그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건설 산업의 비중을. 게다가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래요, 여러분.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미래이겠죠.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만한 그런 도시가 되겠죠, 여러분. 건물 이렇게 짓고 도시 도로가 뭐 3차원으로 막 되고, 3차원 뭐 있죠. 고가도로도 있지만 뭐 위에서 뭐 날아다니는 자동차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신도시 일부에만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쓰레기. 요즘은 대부분 집에서는 쓰레기가 나오면은 그걸 모아다가 집 밖에다 갖다 버린다거나 어디 휴지통에 갖다 버려야 되죠. 점점 어떻게 돼갑니까, 여러분? 그런 시스템 없어져요. 집 안에서 그냥 버리면은 관로를 타고 그냥 가요, 쓰레기로. 여러분 쓰레기가 호강하는 거죠, 아주. 롤러코스터를 타고 그냥 쓰레기 처리장으로 그냥 가요. 우리가 그걸 들고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쓰레기만 바뀌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가 바뀌고 우리가 도로도 바뀌고 다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인류가 발전했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꿈꿔왔던 게 다 이루어졌어요. 몇십 년 전에 공상과학 소설에 나온다는 거 일부가 우리 지금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티맵 볼 때마다 놀래요, 여러분. 티맵 안 쓰시죠,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티맵 아시죠, 여러분? 너무 스마트하지 않아요? 이거 몇 년 전만 해도 꿈만 꿨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처음 요 내비게이션 차에 달 때만 해도 처음엔 좋았죠. 이제 지도 다 가르쳐 주니까 갔는데 가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여러분. 길 막힌 대로만 가라 그러잖아요. 꼭 큰 길로 가라 그러니까. 왜 얘는 스마트해지지 않느냐 하고 몇 년 전까지 탄식을 했는데 금방 나왔죠, 여러분. 티맵에서 다 가르쳐 주잖아요, 요즘은. 막힌 길로 가지 말라 그러고 더 안 막히는 길로 가라 그러고. 우리가 몇 년 전에 꿈꾸던 게 이제는 다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저런 그림 아마도 여러분들이 한 3, 40대 되면은, 한 40대 정도 되면은 일부 나올 거예요, 여러분. 나오고 여러분들은 저런 생활을 하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아주 빨리 바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런 시설이 바뀌게 되면은 기반 시설을 만드는 우리도 바뀔 수밖에 없죠. 새로이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일은 계속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던져치고 여러분, 제조업이 20 몇 프로를 유지를 안 하면은 선진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조업에 기반이 없는 나라는 되게 위태롭습니다. 25%가 되는데 그 중에 5에서 7%를 차지하는 건설 산업이 계속 유지가 될 텐데, 그리고 아마도 그게 더 커질 수도 있는데, 뭐 제가 그렇게 거짓말은 못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만큼 커진다?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반도체 산업처럼 모든 사람들이 건설 산업에 다 뛰어든다?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스포트라이트는 덜 받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선배들이 받았던 것만큼. 그렇지만 스테디셀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조업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산업을 여러분 산업이 사양 산업이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가는 산업이고 여러분들이 그 코어에 계신 거예요, 지금. 자,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에서도 고민을 몇 년 전부터 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면은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구조, 수공, 환경, 건설 관리
예전에 했던 그런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로는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커리큘럼도 바꾸려고 그러고 여러분들한테 연구하는 것도 새로운 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맛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지금 과에서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으로는 과에서 이렇게 연구하는 게 20, 30년 후면은 주류가 됩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는 최근 3, 4년 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 주제를 갖자, 팀을 갖자 했죠. 그래서 3개의 팀을 정했는데 기후변화, 자연에너지, 방제 이거를 우리의 3대 주제로 봤습니다. 과의 주제예요, 주제. 건설환경이라는 그 큰 우산이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20, 30년 동안은 이 주제에 맞는 연구하고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갑자기 3, 4년 전에 하자 해가지고 그냥 선언만 한 게 아니라 최근에 저희가 BK 저희과 됐다 그랬죠, 여러분. 그때 프로포저를 쓰면서 한번 조사를 다 해보니까 이미 우리 교수님들께서 과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연구의 한 반은 이쪽 연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있는데 좀 더 그걸 더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런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최근에 우리 과에서 이런 환경적 연구단 이건 제가 단장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 돈 많이 안 받아요, 여러분. 5년에 한 100억 얼마 진짜 안 되죠, 여러분. 연구비 그 정도. 방재청 사업단 저건 조병환 교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업단인데 저쪽은 제가 알기로는 저보다 예산이 더 커요, 저희보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 여러분 재송토목관 1층에 가면 이런 거 모아놓은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2000년대 이후에 과에서 수주한 대형 사업들 이 현판만 여기다 걸어놓은 거예요. 이제 BK 됐으니까 BK 여기다 또 하나 달아야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 고민을 시작했고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구조, 수공, 환경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구조는 여러분 최근에 이거 기존의 교수님들이 하고 계신 연구 제가 몇 개 가져온 거예요. 한번 타이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냥 건물 짓고 다리 짓는 게 아니에요. 이산화탄소 저감용 시멘트 콘크리트 기술. 와우. 여러분 시멘트 콘크리트를 만드는데 이제는 그냥 단단하게 만들자, 돈 적게 들자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덜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만들자. 그런 연구 이미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나노포러스 에너지 저장 기술. 와우. 여러분 이거 토목과에서 이런 거 해도 돼요? 반칙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는 꼭 나노나 뭐 그런 데서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에는 커다란 구조물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노 사이즈의 기공에서 거기서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할까 그런 기술들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앞전체 에너지 하비스터를 이용한 토목 구조물용 신세제. 여러분 이거는 과제가 끝났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앞전체 알죠, 여러분? 누르면은 압력을 주면은 전기를 발전시키는 그런 앞전체. 여러분 그런 거 텔레비 안 보셨어요? 그런 소재 개발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앞전체를 나이트클럽 바닥에다 깔면은 나이트클럽에서 막 이렇게 춤추는 그걸로 전기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 교수님은 뭘 하셨냐면은 다리에다가 앞전체를 까는 거예요, 여러분. 차 자동적으로 지나가잖아요. 지나갈 때마다 충격이잖아요. 그 충격에서 나오는 전기 가지고 자동차 그 도로에 뭐 가로등을 밝힌다거나 그런 연구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다 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자, 수공 쪽에서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수, 지지레인 이런 것도 다 하고 계시고 이쪽은 우리과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이런 그 풍력 발전할 때 우리가 이런 자연에너지 이쪽에도 여러분 토목이 꼭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자연에너지 이쪽 하시는 분들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세요? 자연에너지 여러분 풍력이라면 저런 프로펠러 있잖아요. 저런 프로펠러 만드는 거 기계 쪽에서는 쉽답니다. 이미 다 끝난 기술이에요. 다 자기네들은 분석 끝났답니다. 근데 가장 큰 챌린지가 뭐냐면은 저 큰 구조물을 어떻게 거기다 세우고 유지할 수 있냐 하는 게 자기네들한테는 가장 힘든 문제래요, 현실적으로. 그거 기계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구조물 가지고 땅에다 딱 세우는 거 그거는 죄송합니다. 우리 전공이죠. 그렇죠? 우리 전공이에요. 결국은 우리한테 다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는 제가 수자원 관리할 때 댐만 말씀드렸죠.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옛날에는 강우량 재는 그런 세종대왕이 만드신 추국이 갖다 대가지고 비 얼마나 오냐 그거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스마트해져가지고 인공위성하고 GIS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분 대기 중에 습기가 얼마나 있는지를 다 잴 수가 있어요. 그걸 재가지고 그 정보에다가 비 오는 정보까지 또 토양의 수분이 얼마나 있냐 그런 정보를 다 종합해가지고 전체적인 분석을 해요. 전체적인 분석을 해서 앞으로 비가 어느 쪽으로 얼마나 오고 지구의 기온이 얼마나 늘고 줄고 뭐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우리 수자원공학 하시는 최민호 교수님께서 그쪽 연구실에서 이런 거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그래서 그쪽 연구실 가면 여러분 추국이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GIS 그거 인공위성 데이터 그거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로 다 되는 거죠. 자, 환경 쪽, 환경은 제 전공이니까 많이 가져왔어요, 여러분. 환경 정수하고 하수만 있다 그랬죠? 그런 거 더 이상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구. 다 끝났어요.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할 것도 있긴 있는데, 우리는 좀 더 새로운 거 하느라고 안 해요. 자, 저희 하는 거, 저희 실험실에서 했던 건데, 온실가스 포집 증대를 위한 콘크리트 카보네이션 기작 연구. 자, 무슨 얘기냐면은, CO2 많이 배출되죠,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다 포집해가지고 뭐 땅 속에 넣는다 그러고 아니면은 뭐 공장에서 처리를 한다는데 저희는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도시를 보면은 콘크리트가 얼마나 많아요? 다리나 건물이나? 저 콘크리트가 CO2를 흡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CO2를 흡수를 해요. 근데 그냥 놔둬도 흡수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약간의 처리만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양을 흡수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CO2를 흡수하면은 저 콘크리트의 강도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강도가 떨어져가지고 콘크리트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표면에 조금만 흡수만 더해도 여러분 자동차, 이 도로에서 다니는 자동차가 배출하는 CO2를 우리가 지금 아무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들을 다리하고 도로하고 옆에 있는 건물에서 CO2를 흡수하게 해준다면 한 두세 배만 더 흡수하게 해준다고 해도 여러분 괜찮죠? 별다른 시설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특허도 내고 약간의 콘크리트를 만들 때 저희가 개발한 화학약품만 넣으면은 두세 배 확 튀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추석 때 친척분들 뵈면은 친척분들 중에 시멘트 회사에 계신 분들 있으면 제 말씀을 꼭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꼭 뵙고 싶어 한다고. 그런 연구들이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배들 그런 실험들 다 해요. 자, 자가발전형 이런 거는 뭐 에너지, 뭐 팜오일 잔재물의 에너지와 저희 옆방의 박주영 교수님 실험실에서는 학생들이 자꾸 인도네시아 가요. 인도네시아 놀러 가나 했더니 거기 팜오일을 많이 생산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 잔재물 가지고 여러분 고효율 메탄 회수하는 거. 메탄이라는 게 아주 좋은 에너지원이잖아요, 여러분. CH4. 그거를 회수하는 공정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 몇 명은 지금 방학 때마다 인도네시아 왔다 갔다 하면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연구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어떤 연구하냐면 나노물질도 만들어요. 또 미생물 하는 연구도 하고.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저희 실험실에서 만든 연구 결과들이에요, 여러분. 자, 이거 뭐냐면은 사이즈 보면 요게 1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여러분. 요러한 입자에 한 몇 마이크로미터 되는 그 산화물 입자에다가 지금 뭐가 붙어 있는 거냐면 미생물이 붙어 있는 거예요. 미생물, 박테리아. 저희는 이 박테리아를 이용해 가지고 오염물질을 분해도 시키고 이게 다른 물질이 오염물질을 분해시키는데 도와주도록 활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 실험실에서 끼워가지고 다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생물과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이런 실험들 토목과에서도 다 해요, 여러분. 다 하고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좋아가지고 하고 어이구 잘했다 그냥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미생물하는 전공 쪽 저널에다가 논문도 다 내도 그 사람들이 전혀 이상하게 안 받아들일 정도로 토목공학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겁니다. 또 이런 나노물질도 만들어요, 여러분. 요게 한 2, 3, 4 나노가 돼요. 이런 나노물질을 만들어가지고 물 속에 넣으면은 여러분 오염물질을 전에는 뭐 활성탄 여러분 숯 같은 거에다가 오염물질을 뭐 없앤다 그러죠, 물에서. 그거 사실 무식하잖아요, 여러분. 숯땡이 대충 던져놓고 그냥 더러운 물 확 붓다가 밑에서 깨끗한 물 나오면 달렸다 하고 넘어가는 건데 자, 이거는 덴드리머라는 건데 저희가 분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디자인을 해서 만든다고요. 저희가 다 합성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정확하게 몇 개의 오염물질을 붙일 수 있는지 저희가 다 계산을 해놨어요. 그래서 다양한 반응기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특허도 나와 있고 미국 특허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토목과에서 다 해요. 자, 이런 거 여러분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나노튜브?
탄소 나노튜브는 들어보셨죠, 여러분? 탄소 나노튜브는 안 해요, 저희는. 탄소 나노튜브는 물리학과 사람들이 워낙 많이 해가지고 저희는 안 해요. 저희는 대신에 철하고 TiO2 나노튜브를 저희서 만들었어요. 저희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실험실에서 만들어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요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면은, 요게 1 마이크로미터니까 요게 한 수십 나노미터 정도 되겠죠. 수백 나노미터. 그 정도 되는 이런 구멍입니다. 벌집 구멍.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옆에서 보면 저런 사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어때요? 평평한 것보다 여러분 올록볼록 하니까 오염물질이 훨씬 더 많이 붙을 수 있겠죠. 반응 면적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여러분 뭐 튜브라 그래서 뭐 옆에서 보이는 것처럼 끝에까지 다 구멍이 뚫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만들고 아무도. 여기 조금만 이렇게 살짝만 들어가줘도 면적이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나노 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한다는 겁니다. 토목이 더 이상 앞에서 보셨던 그런 고전적인 토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다 해요. 나노하고 싶으셔도 여기 계셔도 되고 미생물하고 싶으셔도 여기 다 계셔도 됩니다, 여러분. 또 집안 쪽에서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불도저로 뭐 사면이나 하고 그런 거 계속 합니다. 하는데 더 추가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산화탄소 지하 저장 기술 그런 거 이런 거 하고 또 요즘은 집안 쪽에서 뭐가 하시냐면 지하수를 이용한 냉난방 그런 기술도 개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집안 쪽에서도 미생물 써요.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얘기 많이 하는데 미생물을 이용해 가지고 집안을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미생물 여러분 둘이 토양 입자라면은 미생물이 요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확 같이 붙어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미생물이. 근데 미생물이 자연적으로 크잖아요, 여러분. 자연적으로 크는 그 미생물을 좀 더 잘 살리는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건설 관리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과에서 우주 토목한다는 거. 저 흰머리 교수님이 이태식 교수님이라고 여러분 저희가 서울하고 안산은 대학원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과예요. 그래서 안산에 계신 교수님인데 우주 토목 쪽으로 아주 뭐 선구자죠. 심지어는 그 나사에서 돈을 다 받아오실 정도니까 뭐 거짓말 아니죠, 그 정도면. 그렇죠? 나사가 그렇게 그 나사가 그 나사 맞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돈을 받아오실 정도니까 상당히 그 호라이즌을 넓히는 거고. 또 이제는 건설 관리는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 뭐 하신다 그랬어요. 현대건설 가시면은 화이바 쓰고 이거 일시키고 노무자들 그다음에 막걸리 받아들인다 그랬죠.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밖에서 했는데 점점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모델링으로 다 해요. 컴퓨터로 다 해요, 여러분. 컴퓨터로 완전히 다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다리를 짓는다면은 데이 1에는 어디까지 짓고 데이 2에는 어디까지 짓고 거기에 어떤 자재가 필요하고 이런 모델링들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까지 서정원 교수님이 이게 전공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주 새로운 분야로 넓혀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교과 과정을 안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기존에는 토목에서는 자연하고 환경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단지 가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면은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무생물 대상으로 봤었다는 거죠. 공부를 안 했어요.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어요. 심지어는 생물 과목도 안 들었어요,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토목과 나왔는데 저는 물리하고 화학 듣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는 초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 물리 1년, 화학 1년을 들거나 아니면은 물리 1년은 왠지 들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물리 1년을 듣고 그 다음에 화학 한 학기 듣고 그 다음에 저걸 들을 수 있었죠. 지구과학을 제가 선택을 했죠. 왜냐하면 화학이 싫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학점도 안 좋았던 것 같아요. 1학년 지나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화학이 싫어서 그때 한 학기만 듣고 도망을 갔더니 결국은 제가 전공을 뭐합니까 지금. 구조도 아니고 환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학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생물을 제가 되게 싫어했었는데 미생물 하느라고 생물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릴 수 있는 충고는 지금 싫어하는 과목 너무 피해가지 마세요, 여러분. 결국은 걔가 여러분들 뒤로 쫓아가지고 올가미를 딱 내가지고 여러분 평생 거기서 못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처럼. 그래서 생물 안 배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안 배워요. 그런데 뭐 그걸 안 배우는 건 좋아요. 안 배우는 건 좋은데 최소한 환경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연이 뭔지, 환경이 뭔지 그 정도는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해나가는 세상에
이렇게 다른 토목공학을 하실 텐데, 다른 건설환경공학을 하실 텐데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자연을 단순한 변화의 대상으로 보고 무생물체로 봤던 거죠. 그래서 교량이나 댐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오케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서 내가 구조물 짓고 그 다음부터 안 보면 되지 뭐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죠? 안 보면 돼서 과거에는 오케이인데 이제 현재하고 미래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연이 공생의 대상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알고 여러분 중학교 다니는 여러분 동생도 알아요, 심지어는. 그쵸? 다 안다는 겁니다. 유치원에도 알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상당히 우습게 봤던 이런 자연하고 환경이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단순한 물, 대기, 무생물체의 결합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물체들의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까지 다 곁들인 엄청난 크기의 복잡한 시스템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를 안 하면은 앞으로는 성공적인 건설환경공학자 아니면 뭐 엔지니어가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 과목을 배우게 됐다는 겁니다. 다들 동의하세요? 이 과목이 단지 환경 가르치는 교수가 우겨가지고 억지로 뭐 역학 과목 하나 차내고 들어온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꼭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과목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노트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노트까지는 프린트 해오셨죠?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환경이라는, 여기서의 환경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설환경공학과의 서브 디스플린 중에 하나인 환경이 아니라 그야말로 일반적으로 쓰는 환경, 자연환경, 그 환경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공부를 해봅시다, 여러분. 이제 과목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환경은 아주 광의 환경입니다. 생태계, 물, 대기, 뭐 폐기물, 이 안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포함한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도 포함한 겁니다. 토목도 포함한 거고, 우리 사람도 포함하고, 우리 모든 거를 포함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지구과학. 여러분들이 아는 뭐 광물 패는 지구과학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뭐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환경 문제가 뭐 문제라는 표현을 쓴다면은 이제는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뭐 한 10몇 년 전, 20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환경 문제 신경 안 써도 됐죠, 여러분. 뭐 환경 문제 신경 써요. 나 살기 바쁜데. 안 그래요? 나 학교 가기 바쁘고 뭐 내가 타고 가는 차가 CO2를 얼마나 배출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나한테 뭐 당장 오는 거 없잖아요. 내 수업료가 내가 학교 그거 타고 갔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도시락을 더 맛없는 거 주는 것도 아니고 똑같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한테 그랬다는 겁니다. 별 상관없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인식이 되기 시작한 거죠.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문제들을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환경을 공부하는 과학자들이나 아니면 환경을 전공하는 협의의 환경, 토목에서 환경을 전공하는 저 같은 엔지니어들만 생각을 했었는데 더 이상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인식이 됐냐면은 환경 문제 아니면 환경 오염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 해서 내놓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행동을 하고 행위를 하고 작용을 한 그 결과물이 뭉뚱그려서 다 합쳐져서 나오는 결과물이라는 거를 다 인식하게 된 거죠, 여러분. 내가 아침에 버스 타고 오면서 방출한 CO2, 그 다음에 또 소가 트림질하면서 방출하는 그 메탄가스,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온실가스가 된 거죠. 다 합쳐진 거다 하는 겁니다. 나 혼자는 별로 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모여져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지구온난화나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죠? 아주 오래된 표어입니다. 환경단체에서는 Think Globally, Act Locally. 자,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내가 하는 로컬하게 작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의 결과가 다 모여가지고 지구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니까 생각을 할 때는 지구 전체 아주 큰 스케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때는 내가 하나하나 행동 양식을 바꾼다고 생각해가지고 작은 스케일로 행동을 하라는 그런 얘기죠. 여전히 3, 40년 전 그 표어지만 여전히 맞고 우리한테 좋은 얘기를 주는 그런 얘기다 하는 겁니다.
자, 이 환경 쪽에서는 과거에는 또 이랬습니다. 개발론자하고 환경론자의 대립. 문제가 아주 심플했죠. 환경단체들, NGO, 여러분 뭐 환경운동연합이나 뭐 제가 그 단체들을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어땠냐면은 환경단체가 있고 이쪽에는 악덕 기업주, 그쵸? 둘이서 싸우는 거였죠. 둘이서 싸우는 거고 뭐 둘이서 뭐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 둘이서 싸울 때는 항상 좀 극단적으로 다다랐죠,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환경 단체들은 무조건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쪽에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 타협이라는 게 없었죠. 타협이라는 게 없었고 그냥 거의 막판에는 감정적인 싸움을 하고, 꼭 여러분 막판에 가면 뉴스에서 안 보셨어요? 길바닥에 가서 들어눕고, 그렇죠? 못하게 하고 누워눕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근데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같이 그런 뉴스를 텔레비에서 예전보단 덜 보지 않으세요? 덜 나와요, 여러분. 실제로 덜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은 과학적인 지식과 가치 판단에서 협조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타협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한테 왠지 나쁘게 들린다면은 서로 의견을 교화하고 협조를 하는 거죠. 이해를 서로 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를 서로 시키고 서로 의견 절충을 해가지고 가운데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과거의 환경론은 요 두 사람만 싸우고 바깥에 도는 거고 우리들은 중앙에서 별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주류로 들어왔다는 거죠. 환경이 주류고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정치인들이,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선거에 나올 때마다 환경 문제 중요하다는 얘기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자기는 환경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진국 대통령, 국회의원 누구든지 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렇죠? 상투적으로 하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후손들한테 물려줄 이 국토를, 여러분, 그렇죠? 대대손손 깨끗하게 물려줘야지 우리 세대에 이걸 망가뜨려가지고 애들이 안 건강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나오는 얘기죠. 누구든지 다 그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현재 지금 21세기에 환경 문제가 이렇게 된 데는 5가지 정도의 그 특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첫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은 이 5가지가 있는데, 휴먼 파퓰레이션, 인구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인구가 엄청나게 빨리 증가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 산하 제한, 벌스 컨트롤을 안 하면은 심지어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파퓰레이션 밤, 인구 폭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 지수함수, 그렇죠? 지수가 함수는 엑스포넨셜이 지수 맞죠, 여러분? 엑스포넨셜 그로스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주 빨리 증가를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사람들은 35년에 인구가 더블이 된다 그러죠.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런 환경 문제에 막다다는 게 가장 넘버원 이유는 이 인구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실제로 19세기 후반부에 미국 오하이오에서 태어나시고 지금은 돌아가셨겠다. 사셨던 그 농부 부부예요, 여러분. 그 부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본 자손입니다, 여러분. 저 그래프 한번 보세요, 여러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그래프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엑스포넨셜 그로스, 지수함수적 증가 그대로 보여주죠, 여러분. 그렇죠? 이분들은 그냥 하셨어요, 여러분. 별다른 노력을 안 하시고 그냥 자유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마 좀 일찍 시작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도전하시기에도 늦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좀 더 일찍 시작하셔서 지금쯤은 한 요 정도 나왔으면은 이분 기록을 깰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쉽지 않은 기록이죠,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분이 180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랬죠. 만약에 이분이 한 16세기나 그때 태어났다면은, 유럽이나 어딘가에 태어났다면은 이렇게까지 많이 자손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병도 있고 의료시설이 많이 안 좋아져서 그런데, 여러분 20세기 1900년대만 해도, 1900년대 미국만 해도 의료시설이 괜찮았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시대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더 잘 되겠죠? 그렇죠? 의료시설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픈 애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애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인구 문제가 결국은 어떠한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아프리카 아니면은 우리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을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딱 보여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에 계속 내전이 일어나고 그렇게 문제 생기는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들의 그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면 딱 요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인구가 증가해요. 인구가 증가하고 그렇다 보면 식량이 부족하죠. 단기간 식량이 부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농사를 더 짓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결국은 산에 가서 뭐 평지야 이미 농사 졌을 거고, 그렇죠? 더 이상 농사 질 데가 없으니까 산에 가가지고 나무 깨고 거기다 개간하는 거죠. 농지를 더 개간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여러분 어렸을 때 배웠죠. 산에 나무가 없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수분을 보유를 못하니까 가뭄이나 홍수가 오면은 그대로 영향을 받는 거죠. 이러다가 가뭄이나 뭐 홍수가 한번 오면은 그거 다 쓸려 내려가고 산에 있는 농지도 무너질 뿐더러 원래 나무가 있었다면은 평지에 있는 농지는 그대로 다 유지가 됐을 텐데 거기까지 망가져 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람은 늘어났고 농사 수확물이 없고 먹을 게 없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뭔가 구실을 찾을 겁니다, 여러분. 너하고 나하고 종족이 달라서 네가 나를 계속 핍박을 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렇게 원인을 돌려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결국은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디스터브 되고 사람들 못 살게 되고 더 죽게 되고 식량 부족하게 되고 계속 이 비셔스 사이클을 계속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2150년까지 전 세계 인구 분포 예상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어딜까요, 여러분? 그래프상에서 제일 많은 데. 아시아죠, 여러분. 아시아니까 아시아에서 몇 개는 뺐죠. 뭘 뺐을까요, 여러분? 우리 메이저 두 나라, 그쵸? 중국하고 인도 빼고도 다른 아시아가 저렇게 인구가 제일 많을 거다. 아시아가 넘버원입니다. 그쵸? 인도하고 중국이 있기 때문에 뭐 절대로 부동의 일인데, 게다가 다른 쪽 아시아들, 예를 들면 저 인도 주변에 뭐 방글라데시나 그쪽 나라들도 상당히 인구가 꽤,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다 인구 엄청 많거든요. 그런 나라들. 그래서 저렇게 되고, 그 다음이 아프리카가 선전하고 있지만 아시아한테는 안 되죠, 여러분. 그죠? 그런 나라들이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구 환경 문제의 앞으로의 핵심은 어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시아하고 아프리카예요, 여러분. 그쪽이 얼마나 잘 컨트롤 되냐에 따라 가지고 환경 문제가 컨트롤 되냐 안 되냐가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어반월드 이거부터 다음 시간에 할게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